제1장 한 통의 전화, 2개의 메시지, 3겹의 권력. 2025년 어느 날 이재명 대통령과 태국 총리 아누틴 차르니라쿨 사이에 전화 한 통이 오갔다. 표면적으로는 양국 협력을 논의하는 평범한 정상 외교였다. 하지만 그 통화가 끝나자마자 태국 언론 더 네이션이 보도한 내용은 내 관심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태국은 한국과 협력하여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삼은 사기 조직을 단속하겠다는 요지였다. 나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본능적으로 뭔가 어긋난 구도를 감지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왜 태국과 한국이 함께 단속한다는 건가 하는 점이다. 캄보디아는 주권국가다. 자국 영토 내 범죄를 다루는 것은 1차적으로 캄보디아 정부의 몫이다. 그런데 태국 총리는 마치 캄보디아를 대신해서 혹은 캄보디아를 관리 대상으로 설정한 듯한 어조로 한국의 협력을 제안했다. 이건 단순한 언어 실수가 아니다. 이것은 지정학적 위계를 드러내는 발화 행위다. 나는 이 대목에서 멈춰서서 물었다. 태국은 정말 한국 국민을 위해 움직이는가? 아니면 한국이라는 카드를 이용해 캄보디아와의 지정학적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것인가? 태국과 캄보디아는 역사적으로 국경 분쟁, 영토 마찰, 문화적 긴장을 반복해온 이웃이다. 프레아 비히어 사원을 둘러싼 무력 충돌은 불과 10여 년 전 일이다. 그런 관계 속에서 태국이 캄보디아 기반 범죄 조직을 단속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순수한 국제범죄협력의 차원을 넘어선다. 그것은 누가 이 지역의 질서를 주도하는가를 재확인하려는 권력게임의 일부다. 더 흥미로운 건 태국 측이 한국 피해자들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라는 점이다. 이 표현 역시 겉으로는 인도주의적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략적 계산이 깔려있다. 한국은 경제 대국이고 동남아시아에서 투자 원조 기술 협력의 핵심 파트너다. 태국 입장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은 국익에 직결된다. 그렇다면 이번 통화는 한국 국민 보호라는 명분을 빌려 태국이 한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동시에 캄보디아에 대한 지역적 영향력을 과시하는 이중 전략일 수 있다. 나는 이런 구조를 세 겹의 권력이라고 부른다. 첫째 겹은 한국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권력이다. 둘째 겹은 태국이 중간자로서 지역 질서의 조정자 역할을 자처하며는 권력이다. 셋째 겹은 캄보디아가 이 모든 과정에서 문제의 원천으로 지목되면서 겪는 주권 침해의 압력이다. 그리고 이 세 겹은 서로 맞물려 돌아가지만 결코 평등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언론은 이 사건을 도덕적 연대 범죄 척결을 위한 국제협력이라는 프레임으로 소비했다. 하지만 나는 그 프레임이 얼마나 피상적인지 안다. 도덕은 종종 권력의 가면이다. 정의는 때로 지정학의 도구다. 이재명 대통령과 아누틴 총리의 통화는 그 자체로 한 편의 외교 드라마였다. 그리고 그 드라마의 진짜 주인공은 사기 피해자가 아니라 누가 동남아시아에서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가라는 오래된 질문이었다. 나는 이 통화를 듣고 나서 곧 프놈펜의 반응이 어떨지 예상했다. 캄보디아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자존심 강한 나라다. 역사적으로 외세의 간섭을 받아온 트라우마가 있는 나라다. 그리고 예상대로 며칠 뒤 훈만의 총리의 반격이 시작됐다. 그것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주권 국가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외침이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풀어가겠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다. 이 사건은 사기 범죄 단속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누가 이 지역에서 규칙을 정하는가, 누구의 목소리가 정당성을 갖는가, 누가 타인의 이름으로 말할 권리를 가지는가를 둘러싼 권력의 연극이다. 그리고 나 진중권은 이 연극의 관객이 아니라 해석자로서 무대 뒤편의 대본을 읽어내려 한다. 제1장 한 통의 전화, 2개의 메시지, 3겹의 권력. 2025년 어느 날 이재명 대통령과 태국 총리 아누틴 차르니라쿨 사이에 전화 한 통이 오갔다. 표면적으로는 양국 협력을 논의하는 평범한 정상 외교였다. 하지만 그 통화가 끝나자마자 태국 언론 더 네이션이 보도한 내용은 내 관심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태국은 한국과 협력하여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삼은 사기 조직을 단속하겠다는 요지였다. 나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본능적으로 뭔가 어긋난 구도를 감지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왜 태국과 한국이 함께 단속한다는 건가 하는 점이다. 캄보디아는 주권 국가다.
자국 영토 내 범죄를 다루는 것은 1차적으로 캄보디아 정부의 몫이다. 그런데 태국 총리는 마치 캄보디아를 대신해서 혹은 캄보디아를 관리 대상으로 설정한 듯한 어조로 한국의 협력을 제안했다. 이건 단순한 언어 실수가 아니다. 이것은 지정학적 위계를 드러내는 발화 행위다. 나는 이 대목에서 멈춰서서 물었다. 태국은 정말 한국 국민을 위해 움직이는가? 아니면 한국이라는 카드를 이용해 캄보디아와의 지정학적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것인가? 태국과 캄보디아는 역사적으로 국경 분쟁, 영토 마찰, 문화적 긴장을 반복해온 이웃이다. 프레아 비히어 사원을 둘러싼 무력 충돌은 불과 10여 년 전 일이다. 그런 관계 속에서 태국이 캄보디아 기반 범죄 조직을 단속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순수한 국제범죄협력의 차원을 넘어선다. 그것은 누가 이 지역의 질서를 주도하는가를 재확인하려는 권력게임의 일부다. 더 흥미로운 건 태국 측이 한국 피해자들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는 점이다. 이 표현 역시 겉으로는 인도주의적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 한국은 경제 대국이고 동남아시아에서 투자 원조 기술 협력의 핵심 파트너다. 태국 입장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은 국익에 직결된다. 그렇다면 이번 통화는 한국 국민보호라는 명분을 빌려 태국이 한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동시에 캄보디아에 대한 지역적 영향력을 과시하는 이중 전략일 수 있다. 나는 이런 구조를 세 겹의 권력이라고 부른다. 첫째 겹은 한국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권력이다. 둘째 겹은 태국이 중간자로서 지역 질서의 조정자 역할을 자처하며 얻는 권력이다. 셋째 겹은 캄보디아가 이 모든 과정에서 문제의 원천으로 지목되면서 겪는 주권 침해의 압력이다. 그리고 이 세 겹은 서로 맞물려 돌아가지만 결코 평등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언론은 이 사건을 도덕적 연대범죄 척결을 위한 국제협력이라는 프레임으로 소비했다. 하지만 나는 그 프레임이 얼마나 피상적인지 안다. 도덕은 종종 권력의 가면이다. 정의는 때로 지정학의 도구다. 이재명 대통령과 아누틴 총리의 통화는 그 자체로 한 편의 외교 드라마였다. 그리고 그 드라마의 진짜 주인공은 사기 피해자가 아니라 누가 동남아시아에서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가? 라는 오래된 질문이었다. 나는 이 통화를 듣고 나서 곧 프놈펜의 반응이 어떨지 예상했다. 캄보디아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자존심 강한 나라다. 역사적으로 외세의 간섭을 받아온 트라우마가 있는 나라다. 그리고 예상대로 며칠 뒤 훈만의 총리의 반격이 시작됐다. 그것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주권국가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외침이었다. 제2장 프놈펜의 분노, 주권 자존심이 폭발하다. 훈마넷의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날카로웠다. 캄보디아 총리실은 서울에 메시지를 보냈다. 그 내용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압축된다. 어떤 주변국도 우리나라를 대신해 그런 일을 해줄 필요가 없다. 나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그 안에 담긴 감정의 밀도를 느꼈다. 이것은 외교 수사가 아니라 한 나라의 자존심이 공개적으로 짓밟혔을 때 나오는 본능적 반격이었다. 캄보디아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표현 자체가 의미심장하다. 보통 외교에서는 직접 채널을 통해 의사를 전달한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굳이 전달이라는 우회적 표현을 썼다. 이것은 일종의 외교적 경고다. 당신들이 우리를 무시했으니 우리도 당신들을 직접 상대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동시에 제3국이 우리를 대신해 발언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명확한 선을 그었다. 더 나아가 훈마넷은 태국 총리 개인을 겨냥한 발언까지 했다. 지도자는 자국 내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이건 단순한 충고가 아니다. 이것은 당신이나 잘하세요라는 외교적 조롱이다. 태국 역시 내부에 산적한 문제들이 있다. 정치 불안정, 경제 침체, 남북 분리주의 갈등 등 캄보디아는 정확히 그 급소를 찔렀다. 남의 나라 일에 끼어들 여유가 있느냐는 반문이었다. 나는 이 대목에서 캄보디아의 심리를 이해한다. 이 나라는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략과 간섭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프랑스 식민 지배, 베트남 점령, 크메르 루즈의 광기, 그리고 냉전 시대의 강대국들의 대리전 무대. 캄보디아는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빼앗긴 역사의 상처를 안고 있다. 그래서 주권에 대한 민감도가 유독 높다. 누군가 자신들을 대신해 뭔가를 하겠다고 나서면 그것이 아무리 선이라 해도 반사적으로 거부 반응이 나온다. 이번 사건에서 사기 범죄는 단지 촉발 요인일 뿐이다.
진짜 문제는 태국이 제3국인 한국 앞에서 캄보디아를 마치 문제 지역처럼 언급하며 자신이 해결의 주체가 되겠다고 자처한 것이다. 이것은 캄보디아의 주권을 공개적으로 평가절하하는 행위다. 훈마넷의 분노는 정책적 차원의 반응이 아니라 국가 자존심이 상처 입었을 때 나오는 본능적 반격이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더 깊은 층위를 본다. 캄보디아의 반응은 단지 태국에 대한 반발만이 아니다. 그것은 동남아시아 내부의 위계 구조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다. 태국은 역사적으로 동남아에서 강대국의 위치를 누려왔다. 반면 캄보디아는 상대적으로 약소국 취급을 받아왔다. 이번 사건은 그 오래된 권력관계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우리는 더 이상 너희의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것이다. 나는 이 갈등의 본질을 이렇게 정리한다. 사기 범죄는 명분이고 주권은 핵심이며 권력관계가 진짜 싸움터다. 프놈펜의 분노는 과잉 반응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역사적 트라우마와 현재의 지정학적 자존심이 겹쳐 만들어낸 필연적 폭발이었다. 제3장 서울의 줄타기, 범죄 협력과 경제 외교 사이. 한국 대통령실의 공식 발표는 흥미로웠다. 이재명 대통령과 아누틴 총리의 통화 내용을 요약하면서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설명했고 캄보디아 사기 조직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최소화했다. 나는 이 지점에서 한국 외교의 전략적 애매모호함을 읽었다. 한국은 캄보디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태국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동시에 국내 여론에는 정부가 국민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섰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의 통화로 해결하려 했으니 당연히 말은 애매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무는 말보다 먼저 움직였다. 한국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대표단을 캄보디아에 파견했다. 이들은 직접 사기범죄 거점으로 알려진 지역을 방문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것은 상징적 행위가 아니라 실질적 압박이었다. 우리는 진지하다. 우리는 여기 와 있다. 우리는 보고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그리고 훈만의 총리와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한국 측은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캄보디아 측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두 표현은 외교적으로 정교하게 계산된 것이다. 강한 우려는 비난은 아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압박이다. 유감과 안타까움은 사과는 아니지만 무책임하지도 않다는 신호다. 두 나라는 서로 한 발씩 물러서면서 동시에 자기 입장은 지켰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있었다. 캄보디아 측은 한국에 요청했다. 여행 정보 단계를 낮춰달라. 캄보디아는 관광업이 국가 경제의 핵심이다. 한국이 캄보디아에 대해 높은 경보 단계를 유지하면 한국 관광객이 줄어들고 그것은 곧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진다. 캄보디아는 주권 문제로 화를 내면서도 경제적 실리는 챙기려 했다. 이것이 약소국 외교의 현실이다. 한국의 답변은 예상 가능했다. 불가피한 결정이었고 상황이 나아지면 조정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들이 먼저 개선해야 우리도 움직인다는 조건부 약속이다. 외교적으로는 정중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압박 카드를 유지하는 전략이다. 나는 이 대화를 보면서 외교가 얼마나 이중적인 게임인지 새삼 느꼈다. 표면에서는 협력과 이해를 말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각자의 이익을 위한 치밀한 계산이 돌아간다. 한국의 전략은 명확했다. 캄보디아와의 직접 충돌은 피하되 실질적 압박은 유지하고 태국과의 협력 관계는 강화하며 국내적으로는 정부가 적극 대응했다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 이 모든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 언어는 부드럽게 행동은 단호하게 가는 이중 전략을 구사했다. 나는 이 과정에서 한국 외교의 능숙함을 인정한다. 동시에 그 능숙함이 만들어내는 간극도 본다. 공식 발표에서는 경제 협력이 중심이지만 실제로는 범죄 단속이 핵심 의제였다. 말과 행동 사이의 이 거리가 때로는 외교를 가능하게 하지만 때로는 불신을 키우기도 한다. 그리고 그 불신은 다음 위기의 씨앗이 된다. 결국 한국은 줄타기에 성공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하지만 나는 묻는다. 이런 식의 외교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가? 모두에게 다른 얼굴을 보이는 외교는 언젠가 모두에게 신뢰를 잃는 외교가 되지 않을까? 제4장 태국, 캄보디아 국경, 사기 범죄가 만난 지정학. 태국 정부는 캄보디아와의 국경 55km 구간에 콘크리트 장벽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공식 명분은 월경 범죄 차단이었다. 사기 조직, 마약 밀매,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물리적 방어선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장벽은 범죄만 막는 것이 아니라 영토를 정의하고 권력을 가시화하며 상대국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정치적 구조물이기 때문이다. 먼저 역사적 맥락을 짚어야 한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국경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충돌해왔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프레아 비혀 사원 인근에서는 실제 포격전이 벌어졌다. 로켓과 대포가 오가고 군인과 민간인이 죽었다. 그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두 나라는 국경을 둘러싼 깊은 불신을 품고 있다. 그래서 장벽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우리는 당신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물리적 선언이다. 기존의 이 구간에는 철조망만 있었다. 철조망은 상징적 경계선이다. 넘으려면 넘을 수 있다. 하지만 콘크리트 장벽은 다르다. 그것은 절대적 분리다. 넘을 수 없다. 보이지도 않는다. 장벽은 공간을 물리적으로 나누는 동시에 심리적으로도 단절시킨다. 나는 여기서 베를린 장벽,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장벽, 미국 멕시코 장벽을 떠올린다. 모든 장벽은 안전을 명분으로 세워지지만 결국 권력의 비대칭을 고착화한다. 태국은 범죄 차단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국경선을 재정의하는 중이다. 장벽이 세워지면 그 라인이 곧 사실상의 영토 경계가 된다. 만약 기존의 국경선과 미세한 차이가 있다면, 만약 회색지대가 있었다면 장벽은 그 모든 애매함을 제거하고 태국이 원하는 위치에 선을 긋는다. 이것이 바로 안보를 명분으로 한 영토 정치다. 캄보디아는 당연히 반발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막을 방법은 많지 않다. 태국은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다. 캄보디아가 할 수 있는 것은 항의 성명을 내는 것,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것 정도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동남아시아의 국경 분쟁에 깊이 개입하지 않는다. 결국 캄보디아는 자신의 주권이 조금씩 침식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나는 이 장벽 건설 계획을 보면서 사기 범죄 단속이 얼마나 편리한 명분인지 깨닫는다. 누가 범죄를 막는 것에 반대할 수 있겠는가? 누가 피해자 보호를 거부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 명분 뒤에서 실제로는 국경이 재편되고 군사시설이 강화되며 지역 권력 균형이 변화한다. 범죄는 포장지고 지정학의 내용물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식의 안보화 전략이 점점 확산된다는 점이다. 문제를 안보 이슈로 프레임하면 모든 것이 정당화된다. 인권 침해도, 주권 침해도, 과잉 대응도. 그리고 한번 안보 프레임이 고착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장벽은 세우기는 쉽지만 철거하기는 어렵다.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결국 태국 캄보디아 국경의 장벽은 사기 범죄라는 현대적 문제와 영토 분쟁이라는 고전적 문제가 만나는 지점이다. 그리고 그 만남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 장벽은 범죄를 막을지 모르지만 동시에 두 나라 사이의 신뢰와 협력의 가능성도 함께 막는다. 제5장 국제 압박과 조용한 탈출, 해결의 역설, 한국, 태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자 변화가 시작됐다. 캄보디아 내 사기 조직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버스, 밴, 트럭에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싣고 조용히 거점을 옮겼다. 어떤 곳은 깊은 산속으로, 어떤 곳은 외딴 섬으로, 어떤 곳은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나는 이 광경을 보면서 씁쓸한 아이러니를 느꼈다. 우리는 범죄를 해결했을까 아니면 단지 이동시켰을 뿐일까? 사기 조직은 물리적 공간에 의존하지만 동시에 매우 유동적이다. 그들은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든 작동할 수 있다. 캄보디아에서 쫓겨나면 라오스로 간다. 라오스에서도 압박이 오면 미얀마로 간다. 미얀마가 위험해지면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의 외딴 섬으로 향한다. 이것은 마치 물풍선을 누르는 것과 같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른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압박을 받을수록 조직이 더 은밀해지고 더 잔혹해진다는 것이다. 가시적인 곳에서 활동할 때는 그나마 당국의 눈에 띌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깊은 밀림이나 외딴 섬으로 들어가면 피해자들은 완전히 고립된다. 탈출은 더 어려워지고 폭력은 더 심해지며 구조의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우리는 문제를 보이지 않게 만들었을 뿐 없앤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상황을 해결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범죄를 단속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범죄를 더 위험한 형태로 변형시켰다. 우리는 피해자를 구하려 했지만 일부 피해자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려났다. 우리는 국제 협력을 강화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 간 불신도 함께 키웠다. 이것이 복잡한 국제 범죄를 다루는 현실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전체 과정에서 드러난 우선순위다. 각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권, 체면, 지역 영향력이 더 중요하게 작동했다. 태국은 캄보디아의 압박을 가할 기회로 이 사안을 이용했다. 캄보디아는 주권 침해에 분노하며 실질적 협력보다 자존심 회복에 더 집중했다.
한국은 국내 여론과 외교적 균형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다. 그 사이에서 정작 사기 캠프에 갇혀있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묻혔다. 나는 이 사건을 통해 깨달았다. 인간 안보와 국가 주권은 종종 충돌한다. 그리고 그 충돌에서 대부분의 경우 국가 주권이 승리한다. 피해자들은 자국민으로 호명되지만 실제로는 외교 게임의 칩으로 소비된다. 그들의 구체적 고통보다 그들을 둘러싼 상징적 의미가 더 크게 작동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완벽한 해법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몇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첫째, 범죄 단속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지역 불안정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둘째, 국제협력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약소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셋째, 외교적 성과를 과시하기보다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구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이번 사건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이다. 만약 외교가 계속해서 제3국을 통한 메시지 전달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자존심 대 자존심의 악순환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캄보디아는 태국을 통해 전달된 메시지에 분노했고 그 분노는 실질적 협력을 가로막았다. 결과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거는 사기 캠프에 갇힌 사람들이었다. 나는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21세기 국제범죄가 던지는 근본적 질문과 마주했다.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주권국가 체제는 여전히 19세기 베스트팔렌 모델에 기반하고 있지만 범죄 조직은 이미 탈국가적으로 작동한다. 이 비대칭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더 나아가 나는 언론과 여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된다. 이 사건은 처음에 도덕적 연대로 포장되었다. 한국과 태국이 손잡고 범죄를 소탕한다는 서사는 대중에게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그 서사는 지나치게 단순했다. 실제로는 복잡한 지정학적 계산, 역사적 원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 언론은 이 복잡성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고 여론은 단순한 선악구도에 머물렀다. 나는 또한 압박의 한계에 대해서도 성찰한다. 국제 압박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분명히 움직였다. 단속이 강화되었고 일부 조직은 해체되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압박은 종종 반발을 낳는다. 압박받는 나라는 협력보다는 저항을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범죄 조직은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든다. 우리는 표면적 성과에 만족하지만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는다. 사기 캠프의 이동은 또 다른 딜레마를 드러낸다. 만약 모든 동남아시아 국가가 동시에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면 범죄 조직은 아프리카로 갈 것이다. 아프리카도 단속하면 남미로 갈 것이다. 결국 이것은 끝없는 쫓고 쫓기는 게임이다. 범죄 조직이 존재하는 근본 원인, 경제적 불평등, 제도적 부패, 취약한 법치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증상만 치료하는 것이다. 나는 이 지점에서 더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과연 각국 정부는 진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우리는 노력했다는 알리바이만 필요한 것인가? 사기 범죄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좋은 의제다. 국내적으로는 정부가 국민을 지킨다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국제적으로는 협력과 리더십을 과시할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적 투자, 지역 협력 체제 구축, 그리고 무엇보다 자국 이익을 일부 양보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과연 누가 그럴 준비가 돼 있는가? 이번 사건의 또 다른 교훈은 피해자의 비가시성이다. 우리는 통계로 이야기한다. 수천 명이 사기 캠프에 갇혀 있다. 하지만 그들 각자는 이름과 얼굴과 이야기를 가진 개인이다. 어떤 이는 취업 사기에 속았고 어떤 이는 납치되었으며 어떤 이는 빚 때문에 팔려왔다. 그들은 하루하루 폭력과 굴욕 속에서 산다. 하지만 외교적 논의에서 그들은 숫자로 환원된다. 나는 이 환원 과정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이 상실된다고 느낀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 사건이 보여준 권력의 비대칭을 정리하고 싶다. 한국은 경제대국으로서 압박 카드를 쓸 수 있었다. 태국은 지역 강국으로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다. 캄보디아는 약소국으로서 분노할 수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막을 수단은 없었다. 그리고 사기 캠프에 갇힌 피해자들은 아무런 권력도 없이 이 모든 게임의 객체로만 존재했다. 이것이 21세기 국제정치의 민낯이다. 그렇다면 미래는? 나는 비관적이면서도 완전히 절망하지는 않는다. 이번 사건은 실패한 협력의 사례지만 동시에 배울 점도 많다. 우리는 이제 안다. 일방적 압박은 작동하지 않는다. 제3국을 통한 메시지 전달은 불신만 키운다. 단기적 성과 과시는 장기적 문제를 악화시킨다. 이 교훈들을 제대로 소화한다면 다음번에는 조금 더 나은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나는 상상해본다.
만약 한국이 처음부터 캄보디아와 직접 공개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로 협상했다면, 만약 태국이 중재자가 아니라 동등한 협력자로서 접근했다면, 만약 세 나라가 체면 싸움 대신 실질적 해결에 집중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지금보다는 나았을 것이다. 이 사건은 끝났지만 이 이야기는 계속된다. 사기 조직은 새로운 곳에서 다시 뿌리내릴 것이다. 피해자는 계속 생겨날 것이다. 국가들은 또 다른 위기에서 또다시 부딪힐 것이다. 그때 우리가 이번에 교훈을 기억한다면 적어도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진중권은 이 글을 쓰면서 단순히 사건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서고 싶었다. 나는 권력의 작동 방식을 해부하고 외교 언어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드러내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어떻게 지워지는지 추적하고 싶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독자들이 다음번 비슷한 사건을 접할 때 표면적 서사에 속지 않고 더 깊은 층위를 볼 수 있기를 바랐다. 한 통의 전화, 두 개의 메시지, 세 겹의 권력. 이것은 단지 사기 범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국제정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주권과 안보와 인권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그리고 그 충돌의 대가를 누가 치르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이야기의 일부다.